결혼하고 38년을 살았어요. 아침마다 밥 차리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남편 출근시키고 그렇게 평생을 살았는데 남편이 떠나고 나서야 알았어요. 이 사람이 내가 모르는 비밀을 품고 있었다는 걸.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들어주시단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례식장에 조문객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흰 국화향이 진하게 배어든 영정 사진 앞에서 저는 멍하니 서 있었죠. 48회를 함께 살았던 당신이 갑자기 떠나버린 지 사흘째.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영정 속 남편 인석 씨는 언제나처럼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 미소가 오늘따라 유난히 낯설게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마치 제가 모르는 비밀을 품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미소였어요. 어머니, 이제 집에 가셔야죠. 아들 현수가 제 어깨를 툭 건드렸어요. 42의 장남은 아버지를 닮아 무뚝뚝했지만 지금 붉게 충혈된 눈가가 그의 속마음을 말해주고 있었죠. 그래, 가자. 아버지 빈자리가 너무 크구나. 저는 영정 사진을 한 번 더 바라보고 발길을 돌렸어요. 38년 전 결혼할 때 꿈꿨던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줄은 몰랐어요. 집에 도착하니 거실 한켠에 남편의 빈 안락의자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저녁마다 그 의자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남편의 모습이 아른거렸죠. 서재 문을 열자 책상 위에 남편이 쓰던 독서등이 꺼져 있었고 책장에는 건축 관련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어요. 딸 은영이가 커피를 들고 와서 제 옆에 앉았어요. 39의 막내딸은 어릴 적부터 감정이 풍부해서 이틀 내내 눈물바람이었죠. 엄마, 아빠 물건들 정리는 천천히 해요. 급할 거 없잖아요. 아니다. 빨리 해야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 계속 미루다가는 평생 못할 것 같구나.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재 정리를 시작했어요. 책장의 책들을 하나씩 빼서 먼지를 털고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서류들을 분류했죠. 책상 맨 아래 서랍을 열었을 때였어요. 잠금 장치가 걸려 있었죠. 이상했어요. 40년 가까이 살면서 이 서랍에 잠금 장치가 있는 줄도 몰랐거든요. 남편의 유품 상자에서 열쇠 꾸러미를 찾았어요. 작은 열쇠 하나가 딸깍 소리와 함께 서랍을 열었죠. 서랍 안에는 누런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봉투 겉면에는 남편의 필체로 정의에게라고 적혀 있었죠.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봉투를 열자 편지 한 장과 함께 사진 몇 장이 쏟아져 나왔어요.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죠. 정희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당신 곁을 떠난 후일 거요. 평생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소. 결혼하기 전 아주 짧은 시간 만났던 여자가 있었소. 그 여자가 내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이미 당신과 약혼한 후였소. 비겁하게도 나는 그 여자와 아이를 외면했소. 하지만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소. 그 아이의 이름은 민지, 올해 35이 될 거요. 강원도 속초에서 화가로 살고 있다고 들었소. 당신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은 없지만 제발 그 아이를 원망하지 말아주시오. 잘못은 모두 나에게 있소. 사랑하오, 미안하오. 당신의 남편 인석. 손이 떨려서 편지를 놓칠 뻔했어요. 사진을 들여다보니 젊은 여자와 아기 사진, 그리고 성장하면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여자아이의 사진들이었어요. 아니, 이게 무슨...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38년 나는 이 남자의 뭘 알고 살았던 걸까?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엄마 뭐해? 은영이가 서재로 들어왔다가 제 얼굴을 보고 놀랐어요. 엄마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편지와 사진을 은영이에게 내밀었어요. 은영이는 읽어 내려가다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죠. 뭐야 이게? 아빠가 바람을 폈다고? 숨겨진 딸이 있어? 은영아, 소리 지르지 마라. 머리가 아프다. 저는 의자에 풀썩 주저앉았어요. 38년간의 결혼 생활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은영이가 울면서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1시간도 안 되어 현수가 헐레벌떡 달려왔죠. 편지를 읽은 현수는 이마를 짚으며 한참을 말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뭔가 말씀하시려던 게 있었어. 하지만 결국 못하시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아침이었어요. 마치 지금 제 머릿속처럼요. 엄마 어떡할 거야? 그 여자 민지라는 사람 찾아갈 거야? 은영이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다. 지금은 아무 생각도 안 난다. 제발 혼자 있게 해다오. 두 아이가 나가고 나서 저는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읽을 때마다 새로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비겁하게도라니. 그래, 당신은 비겁했어. 죽어서야 고백하는 것도 비겁하고 평생 숨기고 산 것도 비겁해. 잠이 오지 않는 밤이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38년을 떠올렸죠. 결혼 초 남편은 가끔 밤에 악몽을 꾸곤 했어요. 괜찮아요? 하고 물으면 그냥 피곤해서 그래라고만 했죠. 그게 죄책감 때문이었던 걸까요? 새벽 4시 저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마시는데 냉장고 문에 붙어 있는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10년 전 제주도 가족여행 때 찍은 사진이었죠. 남편, 나, 현수, 은영. 우리는 행복해 보였어요. 그런데 그 행복 뒤에 이런 비밀이 숨어 있었다니. 인석 씨, 당신 어떻게 웃을 수 있었어요? 어떻게 내 눈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저는 냉장고에 기대어 소리 없이 울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억울했어요. 화가 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슬펐어요. 다음 날 아침 40년 지기 친구 춘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춘자야, 나 좀 보자. 할 말이 있어. 춘자는 한달음에 달려왔어요. 제 얼굴을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더군요. 너 밤새 안 잤구나. 무슨 일이야? 저는 편지와 사진을 보여줬어요. 춘자는 읽으면서 입을 틀어막았죠. 세상에, 고 선생이 이런 사람이었어? 난 정희 남편이 제일 다정한 남편인 줄 알았는데. 나도 그런 줄 알았어. 38년을 속고 산 거야. 춘자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정희야, 지금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근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 그 민지라는 여자 만나볼 생각 있어? 모르겠어. 만나서 뭘 해? 남의 애 앞에서 내가 할 말이 뭐가 있어? 근데 그 여자도 피해자잖아.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없는 거잖아. 평생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산 거잖아. 춘자의 말에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맞는 말이었죠. 민지라는 여자도 남편의 비겁함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저는 그녀를 동정할 여유가 없었어요. 내 상처도 채 아물지 않았는데 어떻게 남의 상처까지 챙겨. 지금은 그냥 혼자 있고 싶어. 그래, 천천히 생각해. 급할 거 없어. 근데 정희야, 한 가지만 기억해. 분노에 휩쓸려서 평생 후회할 결정하지 마. 마음이 좀 가라앉으면 그때 다시 생각해봐. 춘자가 돌아간 후 저는 다시 서재에 들어갔어요. 잠겨있던 서랍을 열어 봉투 안에 있던 것들을 모두 꺼냈죠. 편지, 사진 외에도 몇 장의 송금 영수증이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매달 일정 금액이 강원도 속초의 한 계좌로 보내지고 있었어요.
날짜를 보니 수십 년에 걸쳐 보내진 것들이었죠. 남편은 평생 그 여자와 아이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왔던 거예요.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어요. 내가 시장에서 1,000원 아끼려고 발품 팔 때 당신은 몰래 저쪽으로 돈을 보내고 있었던 거야? 그날 밤 저는 인터넷 검색을 했어요. 박민지 화가 속초. 검색 결과가 여러 개 떴죠. 화가 박민지, 자연의 소리를 담다. 강원도 속초에서 활동하는 화가 박민지 씨가 개인전을 연다. 사진 속 여자는 35이라고 하기엔 조금 지쳐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맑고 강했죠. 그 눈이 어딘가 남편을 닮은 것 같아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기사를 계속 읽었어요. 박민지 화가는 싱글맘으로 7살 딸을 키우며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어린 시절 아버지 없이 자란 경험이 작품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노트북을 덮었어요. 머리가 너무 복잡했어요. 이 여자를 만나야 하는 걸까, 말아야 하는 걸까? 그날 밤 꿈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여전히 그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죠. 정희 씨, 미안해요. 꿈에서도 그 말밖에 못해요? 살아서는 말 못하고 죽어서는 편지로, 꿈에서는. 그것도 그 말 한마디가 전부예요? 저는 꿈속에서 남편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렸어요. 하지만 손이 그의 몸을 그냥 통과해버렸죠. 안개처럼 흩어지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저는 잠에서 깨어났어요. 새벽 5시. 창밖에는 다시 안개가 자욱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베란다로 나갔죠.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 속 깊이 들어왔어요. 인석 씨, 나 어떻게 해야 해요? 이 안개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해요? 대답은 없었어요. 그저 안개만이 저를 감싸고 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이 안개 속을 헤치고 나가야 한다는 것을. 그것이 진실을 향해서든 아니면 새로운 삶을 향해서든. 남편이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장례 후 조의금 정리도 끝나고 형식적인 절차들도 마무리됐죠. 하지만 제 마음속의 폭풍은 전혀 가라앉지 않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배신감이었어요. 밥을 먹다가도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문득문득 그 편지 내용이 떠올라서 숨이 막혔죠. 엄마, 밥 좀 드셔야죠. 오빠가 걱정하잖아요. 은영이가 제가 만든 미역국을 떠먹여 주려고 했어요. 저는 숟가락을 밀어냈죠. 입맛이 없다. 너나 먹어라. 은영이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엄마가 이러시면 나도 못 먹어. 아빠 돌아가신 것도 힘든데 그 비밀 때문에 더 힘든 거 알아. 근데 엄마가 쓰러지시면 우리 어떡해. 저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내가 약해 보여서 미안하다. 근데 38년이야. 내 인생 절반 이상을 그 사람이랑 살았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게 너무 억울해서. 엄마, 다 거짓말은 아니었잖아. 아빠가 엄마 사랑한 건 진짜였어. 나도 오빠도 다 알아. 아빠가 엄마 보는 눈빛이 어땠는데. 그래도 속인 건 속인 거야. 사랑했으면 솔직했어야지. 그날 오후 현수가 찾아왔어요. 아들은 서류 봉투를 하나 들고 있었죠. 엄마, 이거 아버지 유품 정리하다가 발견한 건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확인해 봤어요. 뭔데 그게? 아버지 명의로 된 보험이 하나 더 있었어요. 수익자가 박민지로 되어 있어요. 금액이 3억이에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정말이었죠. 남편은 숨겨진 딸에게 3억짜리 보험금을 남겨둔 거예요. 이 양반이 끝까지.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묘한 감정도 들었죠. 남편은 나름대로 그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법적으로는 아버지 유언이니까 그쪽으로 가야 하는 거고. 그럼 가라고 해. 그 여자 것이니까. 뭘 어떻게. 내 아버지가 남긴 거니까 그 사람 것이지. 나는 거기에 관여 안 해. 변호사가 알아서 처리하라고 해. 며칠 후 춘자가 다시 찾아왔어요. 손에는 여행 팸플릿을 들고 있었죠. 정희야, 나랑 여행 가자. 제주도든 어디든. 너 이러다가 진짜 병나겠다. 여행 갈 기분 아니야. 기분이 나야 가니? 기분 안 날 때 가는 게 여행이지. 춘자는 한숨을 쉬며 저를 바라봤어요. 정희야, 솔직히 말할게. 너 지금 분노에 갇혀 있어. 그 분노가 너를 갉아먹고 있다고. 화내는 건 당연해. 근데 계속 그 안에만 있으면 안 돼. 밖으로 나와야 해. 어떻게 나와? 38년이 거짓말이었는데 어떻게 그냥 넘겨? 거짓말이었던 게 아니라 숨긴 게 있었던 거야. 그건 달라. 내 남편이 너를 사랑 안 한 건 아니잖아. 그리고 솔직히 말해줄게. 난 내가 그 민지라는 여자를 만나봐야 한다고 생각해. 왜? 만나봐야 내 안에 있는 물음표가 풀릴 것 같아서. 지금 너는 상상으로 그 여자를 만들고 있잖아. 만나서 직접 보고 얘기 들어봐. 그래야 정리가 될 거야. 춘자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저는 매일 밤 박민지라는 여자를 상상했거든요. 어떤 날은 그녀가 악녀처럼 보였고, 어떤 날은 불쌍한 피해자처럼 보였어요. 생각해 볼게. 그래, 천천히 생각해. 근데 너무 오래 끌지는 마. 마음의 상처도 시간이 지나면 골마. 춘자가 돌아간 후 저는 다시 서재에 들어갔어요. 남편의 책상 앞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죠. 4월의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어요. 봄꽃들이 피어나는 계절인데 제 마음은 한겨울 같았죠. 인석 씨, 당신은 어떻게 살았어요? 나를 볼 때마다 죄책감이 들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의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들어 올렸죠. 15년 전 현수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남편은 웃고 있었지만 자세히 보니 눈가에 슬픔 같은 게 서려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슬픔이 그 아이 때문이었던 거야? 사진을 도로 내려놓고 저는 결심했어요. 만나보자. 한 번만 만나서 얼굴을 보자. 그래야 이 답답함이 풀릴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은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은영아, 엄마 속초 좀 다녀올까 한다. 속초요? 왜요? 설마 그 여자. 응, 만나보려고. 한 번만 얼굴 보고 올게. 엄마 혼자 가시게요? 나도 같이 갈까? 아니, 혼자 갈래. 이건 내가 혼자 해결해야 할 일 같아. 전화를 끊고 저는 짐을 쌌어요. 간단한 옷 몇 벌과 세면도구만 챙겼죠. 그리고 남편이 남긴 편지와 사진도 가방에 넣었어요. 버스터미널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시내가 봄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죠. 38년 전 28배 나는 이 도시에서 새 인생을 시작했어요. 그 모든 시간이 의미 없었던 걸까요? 아니에요. 의미 없지 않았어요. 현수도 은영이도 잘 자랐고 나름대로 행복한 순간들도 많았어요. 다만 그 행복 뒤에 이런 그림자가 있었다는 게 씁쓸할 뿐이었죠. 속초행 버스에 올라탔어요. 창가 좌석에 앉아 눈을 감았죠. 3시간 남짓 걸리는 길이었어요. 버스가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잠이 들었어요. 꿈에서 젊은 시절의 남편을 만났죠. 30살의 인석 씨는 훤칠한 키에 부드러운 미소를 가진 청년이었어요. 정희 씨, 나와 결혼해 주겠어요? 네, 좋아요. 꿈속에서 저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의 뒤에서 여자 하나가 나타났죠. 품에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인석 씨, 이 아이 아버지잖아요. 왜 외면해요?
저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어요. 버스 안에서 사람들이 제 쪽을 쳐다보고 있었죠. 창피했지만 그보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속초 버스터미널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쯤이었어요. 터미널 밖으로 나오니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설악산의 웅장한 모습이 저 멀리 보였어요. 먼저 숙소를 잡고 박민지 화가의 작업실 주소를 검색했죠. 인터넷에 나와 있는 주소를 따라 택시를 잡았어요. 택시기사 아저씨가 주소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거기요. 화가 선생님 작업실이죠? 유명하신 분이라면서요? 그래요? 유명한가요? 네, 지역에서는 꽤 알려져 있어요. 싱글맘으로 아이 키우면서 그림 그리시는 분인데 작품이 참 따뜻하대요. 다 왔어요. 택시에서 내리니 작은 양옥집 하나가 보였어요. 마당에는 이젤과 캔버스가 놓여 있었고 빨래줄에는 아이 옷이 펄럭이고 있었죠. 여기가 그녀의 집이구나. 저는 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초인종을 누르려다 손을 내리기를 몇 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때 집안에서 아이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엄마 이거 봐. 맑고 밝은 목소리였죠. 하은아, 천천히.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대답했어요. 박민지의 목소리일 거예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초인종에 손을 뻗었죠. 딩동. 종소리가 울렸어요. 곧이어 발소리가 가까워지더니 대문이 열렸죠. 어서 오세요. 누구세? 문을 연 여자는 30대 중반의 여성이었어요. 짧은 단발머리에 편한 작업복 차림이었죠. 그리고 그 눈. 남편과 똑같은 그 눈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여자도 저를 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저기 무슨 일이세요? 저는 가까스로 입을 열었어요. 저 윤정이라고 합니다. 고인석 씨의 아내요. 여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그 이름을 알아들은 거예요. 그녀의 눈에 두려움과 놀라움이 동시에 스쳤죠. 고인석. 네. 당신 아버지요. 우리는 대문 앞에서 마주선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봄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날렸죠.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분노의 계절이 끝나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대문 앞에 선 채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경계심이 가득했고 저도 아마 비슷한 표정이었을 거예요. 저기 일단 들어오시겠어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대문 안으로 들어섰죠. 작은 마당에는 화분들이 줄지어 있었고 한쪽에는 아이용 자전거가 놓여 있었어요. 거실로 안내받아 소파에 앉았어요. 민지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준비했죠. 그 사이 저는 집안을 둘러봤어요. 벽에는 그녀가 그린 것으로 보이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바다, 산, 그리고 아이를 그린 그림들이었죠. 여기요, 따뜻한 차예요. 민지가 찻잔을 내밀었어요.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죠. 고맙습니다. 저는 차를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어요. 유자차였어요. 따뜻한 온기가 목을 타고 내려갔죠. 어떻게 저를 찾으셨어요? 남편이 편지를 남겼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건 들었어요. 변호사분이 연락을 주셔서. 그리고 보험금 이야기도. 민지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슬픔인지, 원망인지, 아니면 허탈함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죠. 보험금은 받으세요. 그건 당신 아버지가 당신에게 남긴 거니까.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민지는 고개를 저었죠.
저는 그 돈 필요 없어요. 평생 얼굴도 못 본 아버지가 죽어서 남긴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정희 씨, 민지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눈이 정말 남편을 닮아서 가슴이 아팠죠. 저한테 화나신 거 알아요. 당연해요. 평생 숨겨온 딸이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셨을 테니까. 근데 저도 피해자예요. 저도 아버지 얼굴 모르고 자랐어요. 엄마한테 왜 아빠 없냐고 물으면 엄마는 항상 울기만 했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녀의 말이 맞았거든요. 그녀도 남편의 비겁함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었어요. 당신 어머니는요? 15살 때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그 후로 혼자 살았어요. 외삼촌 댁에서 살다가 20살 때 독립했고요. 힘들었겠네요. 네,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은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어요. 제 모든 거예요. 그 아이가. 그때 안방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리고 7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고개를 빼꼼 내밀었죠. 엄마, 누구야? 하은아, 손님이야. 인사해. 아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커다란 눈망울에 통통한 볼, 귀여운 아이였죠. 안녕하세요. 그래, 안녕. 이름이 하은이구나. 예쁜 이름이네. 저는 무심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손끝에 닿았죠. 순간 현수가 어렸을 때가 떠올랐어요. 할머니, 왜 울어요? 아이가 순수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때야 저도 제가 울고 있다는 걸 알았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아, 미안. 할머니가 좀 슬퍼서 그래. 왜 슬퍼요? 아파요? 아니, 안 아파. 그냥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서. 민지가 하은이를 안아 올렸어요. 하은아, 방에 가서 그림 그리고 있어. 엄마 할 얘기 좀 있어서. 아이가 방으로 들어가고 다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정신을 가다듬었죠. 미안해요. 갑자기 눈물이 나서. 괜찮아요. 저도 처음 아버지 소식 들었을 때 울었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당신은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민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대답했어요. 어릴 때는 많이 원망했어요. 왜 나한테 아빠가 없는지, 왜 다른 애들은 아빠랑 손잡고 다니는데 나는 그럴 수 없는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아버지가 다른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다른 가정. 그게 저희 가족이었죠. 알고 나서 어땠어요? 처음엔 더 원망했어요. 근데 나이 들면서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원망해봤자 제 인생만 힘들어지니까. 그냥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당신한테 매달 돈을 보냈더라고요. 그건 알고 있었어요?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알게 됐어요. 통장에 매달 돈이 들어왔거든요. 그 돈으로 어떻게 했어요? 쓰지 않았어요. 계속 모아뒀어요. 아버지가 직접 와서 이 돈의 의미가 뭔지 말해줄 때까지 쓰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결국 오시지 않았네요.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모르게 그녀의 손을 잡았죠.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같은 남자에게 상처받은 여자들이었으니까요. 정희 씨, 저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요? 물어보세요.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겉으로는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말수는 적지만 가족한테는 잘해줬어요. 아이들 학교 행사에 빠진 적 없고 제 생일도 항상 챙겼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다정함 뒤에 죄책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신한테 미안한 마음이.
민지는 눈물을 훔치며 미소 지었어요. 그 말 들으니까 이상하게 조금은 위로가 돼요. 아버지가 완전히 나쁜 사람만은 아니었구나 싶어서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분노로 여기까지 왔는데 막상 그녀를 만나고 나니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컸어요. 우리 모두 피해자였거든요. 저녁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죠. 오늘 어디서 주무실 거예요? 민지가 물었어요. 근처 민박 잡아뒀어요. 그럼 저녁은 같이 드실래요? 대단한 건 아니지만 집밥이라도.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원래는 만나서 얼굴만 보고 돌아갈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 집이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그럴까요? 고맙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됐어요. 민지가 차린 밥상은 소박했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된장찌개, 계란말이, 나물 몇 가지. 많이 드세요.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리 셋은 둥글게 둘러앉아 밥을 먹었어요. 하은이가 제잘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밥을 먹는데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들 같은 느낌이었죠. 정희 씨, 자녀분들은 몇이에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요. 아들은 42, 딸은 39이에요. 그럼 저랑 비슷한 나이네요. 저녁을 먹고 나서 저는 민지에게 물었어요. 당신 작품 좀 볼 수 있을까요?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저를 작업실로 안내했어요. 작은 방이었지만 캔버스와 물감, 붓들로 가득 차 있었죠. 바다 그림을 많이 그리시네요. 네, 속초에 와서 바다를 보고 그림을 시작했어요. 바다를 보고 나서 진짜 하고 싶은 걸 찾은 것 같아요. 그림이 참 따뜻해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민지의 그림에는 슬픔이 있었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었거든요. 고마워요. 제 그림을 그렇게 봐주시니. 저도 젊었을 때 그림을 좋아했어요. 정말요? 네,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싶었어요. 근데 부모님이 반대하셔서 교대를 갔죠. 그 후로는 붓을 잡아본 적이 없어요. 아까워요. 다시 시작해 보시면 어때요? 이 나이에요? 68인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림은 마음으로 그리는 거예요. 마음이 살아있으면 언제든 시작할 수 있어요. 민지의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잃어버렸던 꿈이 다시 떠올랐죠. 민박으로 돌아가는 길, 바다가 보였어요. 밤바다는 어둡지만 별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인석 씨, 당신 딸은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당신이 버린 그 아이가. 민박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일은 어떻게 해야 할까? 서울로 돌아가야 할까? 아니면 조금 더 여기 있어야 할까? 결국 결정을 내렸어요. 조금 더 있어 보자. 이 낯선 문 앞에서 조금 더 서 있어 보자. 속초에서의 둘째 날 아침이 밝았어요. 민박집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죠. 어젯밤 은영이에게 전화가 왔었죠. 엄마, 그 여자 어땠어? 막 나쁜 사람이야?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냥 너희 아버지 때문에 피해본 또 다른 사람이야. 아침을 먹고 민진의 집으로 다시 갔어요. 하은이가 대문 밖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다가 저를 보더니 반갑게 손을 흔들었죠. 할머니, 또 왔어요? 응, 또 왔어. 엄마 안에 있어요. 그림 그리고 있어요. 민지는 작업실에서 캔버스 앞에 앉아 있었어요. 붓을 들고 뭔가에 집중하고 있었죠. 방해가 되면 나갈게요. 민지가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아, 오셨어요. 아니에요. 잠깐 쉬고 있었어요. 뭘 그리고 있었어요? 민지가 캔버스를 보여줬어요. 바다가 아닌 사람을 그리고 있었죠.
노인의 손이었어요. 주름지고 투박한 손. 이건 누구 손이에요? 할머니 손이에요. 저를 키워주신 외할머니. 할머니는 저한테 유일한 가족이었어요.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외삼촌 댁에서 살았는데 거기서 제일 좋았던 건 할머니였어요. 힘들었겠네요. 네,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할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민지야,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라. 그게 너를 살려줄 거라고. 좋은 말씀이네요. 그래서 그림을 시작했어요.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은이가 자전거를 타며 웃고 있었죠. 하은이 아버지는요? 민지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어요. 하은이 아빠요. 그 사람도 도망갔어요. 제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바로 사라졌어요. 결국 저도 엄마처럼 됐네요. 미안해요. 아픈 이야기 물어봐서. 괜찮아요. 이젠 익숙해요. 근데 아이러니하죠? 아버지한테 버림받은 제가 또 아이 아버지한테 버림받고. 그때 민지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밝아졌죠. 아, 갤러리에서 전화네요. 잠깐만요. 민지가 전화를 받고 나가는 동안 저는 작업실을 둘러봤어요. 구석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죠. 젊은 여자와 아기 사진이었어요. 이게 민지 어머니구나. 사진 속 여자는 예뻤지만 눈가에 슬픔이 서려 있었어요. 그때 민지가 돌아왔어요. 좋은 소식이에요. 서울에 있는 갤러리에서 제 개인전 제안이 들어왔어요. 축하해요. 대단하네요. 감사해요. 근데 고민이 돼요. 서울에 가려면 하은이 학교 문제도 있고, 그럼 같이 가면 되잖아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서울 물가는 비싸고 아는 사람도 없고,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필요하면 도와줄게요. 민지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네. 서울에 방이 있어요. 아들이 독립하고 나서 비어있는 방이 하나 있거든요. 개인전 준비하는 동안 거기 있어도 돼요. 정희 씨, 왜 저한테 그렇게까지? 저도 몰라요.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아서. 어쩌면 이게 속죄인지도 몰라요. 남편 대신 제가 하는 속죄. 오후에 서울로 돌아가야 했어요. 은영이가 저녁에 같이 먹자고 해서요. 짧은 만남이었지만 많은 걸 느꼈어요. 저도요. 정희 씨, 감사해요. 와주셔서. 민지가 대문 앞까지 배웅해줬어요. 하은이가 달려와서 제 다리를 안았죠. 할머니, 또 와요. 그래, 또 올게. 서울에 도착하니 은영이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얼굴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죠. 엄마, 표정이 달라졌어. 무슨 일 있었어? 별일 없었어. 그냥 그 여자 만나고 왔어. 어땠어? 그 여자? 생각보다 좋은 사람이었어. 불쌍한 사람이기도 하고. 집에 들어가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지의 상황을 설명하니 은영이 표정이 복잡해졌죠. 그러니까 엄마가 그 여자한테 방을 빌려준다고 했다고? 응. 엄마 미쳤어? 그 여자가 아빠 숨겨진 딸인 거 알잖아. 어떻게 그래? 그래서 어쩌라고? 그 여자가 무슨 잘못을 했니? 태어난 게 잘못이야? 은영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나는 아빠가 너무 원망스러워.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가신 거야? 내 아버지도 힘들었을 거야. 평생 그 비밀 안고 살았으니까. 며칠 후 현수도 찾아왔어요. 아들은 묵직한 표정으로 말했죠. 엄마, 그 여자 서울에 오게 하는 거 반대야. 아버지 숨겨진 딸이잖아. 세상에 알려지면 우리 집안 망신이야. 망신이라니. 그 여자가 무슨 잘못을 했니? 잘못 안 했지. 근데 세상이 그렇게 안 봐. 저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 여자 평생 숨어 살라고? 내 아버지가 못다한 책임을 내가 지는 게 뭐가 나빠? 현수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마음은 알겠어. 근데 너무 급하게 결정하지 마. 생각은 충분히 했어. 난 그 여자 돕기로 했어. 일주일 후 민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정희 씨, 정말 괜찮으시면 서울 갈게요. 개인전 준비해야 하거든요. 그래요. 언제든 와요. 전화를 끊고 저는 빈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먼지를 털고 침구를 새로 깔고 커튼도 바꿨어요. 이 방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야. 민지도 나도. 그날 밤 꿈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울고 있었죠. 정희 씨, 고마워요. 내가 못다한 일을 당신이 해주고 있네요. 당신이 해야 할 일이었어요. 당신이요. 알아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꿈속에서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이번에는 손이 통과하지 않았죠.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미워하는 건 그만둘게요. 그건 너무 힘드니까. 꿈에서 깨어나니 베개가 젖어 있었어요. 울면서 잔 거죠. 가시밭길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닌 것 같았어요. 민지와 하은이가 서울에 온 건 개나리가 한창일 때였어요. 짐이라고는 캔버스 몇 장과 옷가지가 든 캐리어 2개뿐이었죠. 처음엔 어색했어요. 같은 지붕 아래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밥을 먹을 때도 텔레비전을 볼 때도 긴장감이 흘렀죠. 하지만 하은이가 분위기를 바꿔줬어요. 아이는 천진난만하게 집안을 뛰어다니며 웃음소리를 터뜨렸죠. 할머니, 이 집 커요. 우리 집보다 훨씬 커요. 그래, 마음껏 뛰어다녀도 돼. 하은이가 거실을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이 집에 아이 웃음소리가 들린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민지는 개인전 준비에 한창이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그림을 그리고 밤늦게까지 작업했죠. 저는 그녀가 그림 그리는 모습을 종종 지켜봤어요. 정희 씨, 제가 그리는 거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보는 게 좋아요. 예전에 제가 하고 싶었던 거니까. 그 말에 민지가 붓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정희 씨, 예전에 미술 전공하고 싶었다고 하셨잖아요. 왜 포기하셨어요? 저는 잠시 과거를 떠올렸어요. 20살의 저 캔버스 앞에서 꿈을 꾸던 그때 부모님이 반대하셨어요. 미술은 밥 못 먹는다고, 교대 가서 안정적인 직업 가지라고. 그래서 꿈을 접었죠. 후회하세요? 솔직히 후회해요. 물론 교사 생활도 보람이 있었어요. 아이들 가르치는 건 좋았으니까. 근데 가끔 그림 그리던 그때가 그리웠어요. 민지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지금 시작하시면 안 돼요? 이 나이에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모세 할머니도 78배 그림 시작해서 유명해졌잖아요. 정희 씨도 할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건 남의 이야기지. 왜요? 한번 그려보세요. 제 물감이랑 캔버스 쓰셔도 돼요. 민지가 새 캔버스를 가져다 줬어요. 흰 캔버스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수십 년 만에 처음 보는 빈 캔버스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었어요. 무엇을 그려야 할지 몰랐죠. 그냥 붓을 캔버스에 대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 순간 무언가가 터져 나왔어요. 손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파란색, 흰색, 노란색. 색들이 캔버스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캔버스에는 바다가 그려져 있었어요. 어릴 적 가족들과 갔던 동의 바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왜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슬퍼서인지 기뻐서인지. 정희 씨, 이거 정말 대단해요. 민지가 감탄하며 그림을 바라봤어요. 그냥 손이 가는 대로 그린 건데. 그게 제일 좋은 그림이에요. 마음에서 나온 거니까. 그날 이후 저는 매일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민지에게 기초부터 다시 배웠죠. 물감 쓰는 법, 붙잡는 법, 색을 섞는 법. 정희 씨, 여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네, 바로 그거예요. 잘하시네요. 민지는 친절하게 가르쳐 줬어요. 스승이자 동료처럼 저를 대해줬죠. 나이 차이가 30살도 넘는데 우리는 어느새 그림 동료가 되어 있었어요. 어느 날 은영이가 집에 왔어요. 거실에 놓인 캔버스들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죠. 엄마, 이거 다 엄마가 그린 거야? 응, 요즘 그림 배우고 있어. 세상에 엄마가 그림을 그리다니. 근데 진짜 잘 그리셨네. 아직 멀었어. 민지한테 배우는 중이야. 은영이가 민지를 바라봤어요. 둘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죠. 저기, 민지 씨. 네. 엄마한테 잘해줘서 고마워요. 근데 솔직히 말해도 돼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아직 언니가 좋지 않아요. 아니,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라 복잡해요. 아빠 때문에요.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저도 은영 씨 입장이면 그랬을 거예요. 시간 좀 주세요. 제가 적응하는데요. 네, 천천히 하세요. 저도 급하지 않아요. 은영이가 돌아간 후 민지가 저에게 말했어요. 은영 씨 마음 이해해요. 저도 처음 정희 씨 만났을 때 복잡했거든요. 우리 은영이가 원래 감정이 격해서 그래요. 마음은 착해요. 알아요. 천천히 알아가면 되죠. 개인전 오픈 날이 다가왔어요. 민지는 밤낮으로 작업했고 저도 옆에서 도왔죠. 개인전 전날 밤 민지가 작업실에서 울고 있었어요. 왜 울어요? 저는 조용히 옆에 앉았어요. 무서워요. 내일 개인전인데 사람들이 제 그림을 안 좋아하면 어쩌죠? 저는 민지의 손을 잡았어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시도하는 거예요. 저도 평생 실패가 무서워서 도전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알겠어요. 실패보다 시도하지 않는 게 더 무서운 거라는 거. 민지가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고마워요, 정희 씨. 개인전 당일 갤러리는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민지의 그림들이 벽에 걸려 있었고 사람들은 감탄하며 그림을 바라봤죠. 저는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엄마, 뒤를 돌아보니 현수가 서 있었어요. 현수야, 왔니? 네, 누나 개인전이라길래 와봤어요. 누나? 현수가 민망한 듯 머리를 극적였어요. 이복이든 뭐든 누나잖아요. 아버지 딸이니까요. 저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현수가 변하고 있었어요. 은영이도 왔어요. 저기서 그림 보고 있어요. 저쪽을 보니 은영이가 민지의 그림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개인전은 성공이었어요. 그림 몇 점이 팔렸고 다른 갤러리에서도 연락이 왔죠. 정희 씨 성공했어요. 정말 성공했어요. 민지가 저를 끌어안았어요. 저도 민지를 안아줬죠. 축하해요. 당신은 해낼 줄 알았어요. 그날 밤 우리 넷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민지, 현수, 은영, 그리고 저. 저기 민지 씨. 은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오늘 그림 봤는데 진짜 좋았어요. 특히 바다 그림. 고마워요, 은영 씨. 저 앞으로 언니라고 불러도 돼요?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네, 그래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잃어버린 꿈을 찾는 건 나이와 상관없구나.
그리고 가족도 마찬가지구나. 개인전 이후 우리 집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민지와 하은이가 함께 사는 게 자연스러워졌고 현수와 은영이도 자주 찾아왔죠. 어느 날 아침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희 씨, 저 제안 하나 해도 될까요? 뭔데요? 정희 씨 그림으로 전시회 해보시는 거 어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나요? 무슨 전시회요? 정희 씨 그림 실력이 많이 늘었잖아요. 제가 아는 작은 갤러리에서 신인 작가 전시회를 모집하는데 지원해 보시면 어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난 그냥 취미로 하는 건데. 취미로 시작해서 프로가 된 사람도 많아요. 정희 씨도 할 수 있어요. 저는 며칠을 고민했어요. 68배 신인 화가로 데뷔한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결국 지원서를 썼어요. 제 그림 5점과 함께요. 손이 떨렸지만 보내고 나니 마음이 후련했어요. 2주 후 갤러리에서 연락이 왔어요. 윤정희님 축하드립니다. 신인 작가전에 선정되셨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꿈인가 싶었죠. 정희 씨, 무슨 일이에요? 민지가 물었어요. 나 전시회에 선정됐대. 정말요? 와, 축하해요. 민지가 저를 끌어안았어요. 하은이도 뛰어와서 같이 안겼죠. 할머니, 화가 됐어요? 응, 할머니도 화가가 됐어. 그날 저녁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가 전시회를 한다고? 은영이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응, 작은 갤러리에서 하는 신인 작가전이야. 세상에, 엄마 대단하다. 축하해요. 현수도 축하 전화를 해왔어요.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아버지가 하늘에서 보셨으면 좋아하셨을 거예요. 내 아버지도 내가 그림 그리는 거 좋아했을 거야. 결혼 전에 내가 미대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제일 응원해준 사람이 내 아버지였거든. 전시회 준비가 시작됐어요. 민지가 전적으로 도와줬죠. 정희 씨, 이 그림 제목은 뭘로 할 거예요? 민지가 제 그림 중 하나를 가리켰어요. 해질녘 바다를 그린 그림이었죠. 황혼의 빛이라고 할래요. 좋네요. 정희 씨 인생 같아요. 무슨 뜻이에요? 황혼이라고 끝이 아니잖아요. 황혼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빛이 있잖아요. 정희 씨 인생도 그래요. 저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전시회 개막날 갤러리는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현수 가족, 은영, 춘자, 그리고 옛 직장 동료들까지. 정희야, 너 이렇게 숨은 재능이 있었어? 춘자가 그림을 보며 감탄했어요. 숨은 게 아니라 묻어둔 거지. 이제야 꺼낸 거야. 작가님, 이 그림 사고 싶은데요. 어떤 중년 여성이 다가왔어요. 이 그림 보니까 우리 엄마 생각이 나서요. 엄마도 평생 가족만을 위해 사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저는 그 여성의 손을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전시회가 끝난 후 우리는 집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엄마, 건배해요. 엄마의 새 출발을 위해. 현수가 와인잔을 들었어요. 건배. 저는 가족들의 얼굴을 둘러봤어요. 현수, 은영, 민지, 하은이. 여러분, 고마워요. 나 혼자였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민지가 저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정희 씨 덕분에 저도 여기까지 왔어요. 그날 밤 베란다에 나가 하늘을 바라봤어요. 별이 총총 빛나고 있었죠. 인석 씨, 나 화가가 됐어요. 68배요.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날렸어요.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황혼의 빛은 아직 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밝게 빛나고 있었죠. 남편이 떠난 지 1년이 지났어요. 사계절이 지나고 다시 봄이 왔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민지의 두 번째 개인전 오프닝 날이기도 했고, 제 그림이 미술 잡지에 실린 날이기도 했죠. 할머니, 오늘 예쁘다. 하은이가 제 치마를 잡아당기며 말했어요. 고마워. 우리 하은이도 예쁘다. 우리는 갤러리로 향했어요. 민지는 이번 전시회 제목을 가족이라고 지었더군요. 왜 가족이에요? 은영이가 물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가 가족이거든요. 없다고 생각했던 가족을 찾았고, 새로운 가족도 생겼고, 전시회장에 들어서니 벽에 걸린 그림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그림이 정면에 걸려 있었죠. 저건 뭐예요? 현수가 물었어요. 그건 제가 가장 공들인 그림이에요. 그림에는 세 여자가 그려져 있었어요. 노인, 중년, 그리고 어린아이. 손을 잡고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뒷모습이었죠. 저 세 사람 혹시? 네, 정희 씨, 저, 그리고 하은이에요. 저는 그림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죠. 민지야. 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민지도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어요. 저도 감사해요, 정희 씨. 아니, 어머니. 어머니라는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민지가 저를 어머니라고 부른 건 처음이었거든요. 전시회가 시작되고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 중에 낯익은 얼굴이 보였죠. 변호사였어요. 보험금 건으로 연락을 드리려고 했는데 박민지 씨 앞으로 된 보험금이요. 아직 수령을 안 하셨더라고요. 저는 민지를 바라봤어요. 민지가 고개를 저었죠. 저 그 돈 안 받을 거예요. 그 돈은 아버지의 죄책감이잖아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그럼 기부하는 건 어때요? 미혼모 지원단체나 어린이 미술교육단체에. 민지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그렇게 결정됐어요. 3억은 미혼모 지원단체와 저소득층 어린이 미술교육단체에 기부되기로요. 전시회가 끝나고 우리는 가족 모임을 가졌어요. 엄마, 요즘 진짜 행복해 보여요. 은영이가 말했어요. 응, 행복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 작년 이맘때 생각하면 상상도 못했죠? 그러게. 그때는 분노밖에 없었는데. 저는 민지를 바라봤어요. 민지가 내 인생을 바꿔줬어. 아니, 민지를 만나면서 내가 나를 바꾼 거야. 정희 씨도 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원망하며 살던 제가 용서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용서. 그 단어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나도 용서했어. 내 아버지를. 완전히는 아니지만 적어도 미워하지는 않게 됐어. 춘자가 와인잔을 들었어요. 자, 우리 모두를 위해 건배하자. 새로운 시작을 위해, 용서를 위해, 그리고 피는 꽃처럼 아름다운 우리 인생을 위해. 건배.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지가 제 팔짱을 꼈어요. 어머니. 응? 감사해요. 저를 받아주셔서,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민지야, 가족은 피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우리는 이제 가족이야. 진짜 가족. 민지가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눈물이 났죠. 하지만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베란다로 나갔어요. 봄밤의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죠. 인석 씨, 보고 있어요? 당신 딸 정말 좋은 아이예요. 당신이 지켜주지 못한 그 아이를 이제 내가 지켜줄게요. 하늘에서 별 하나가 반짝였어요.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나도 사랑했어요. 미웠지만 원망했지만 그래도 사랑했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어요. 봄밤 하늘에 별들이 총총 빛나고 있었죠. 68배 새 인생을 시작했어요. 화가가 됐고 새 가족을 얻었고 용서하는 법을 배웠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캔버스 앞에 앉았어요. 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피는 꽃처럼. 황혼에도 꽃은 피니까요.